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1월 19일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정안 평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시간이 한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에서 주로 다양한 선거제도 개정안들을 지금 내놨는데 그 개정안들의 장단점, 그리고 그 개정안들이 지금 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선거제도 개혁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한 한국 정치의 병리학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이제 다당제를 산출하는 거,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선거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으로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부분 못지않게 나머지 부분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 이 색깔이 옅은 경우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다당 체제가 산출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처럼 옅은 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다당제를 산출했을 때 이 두 가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데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소하기에 지금 제안된 다양한 선거제도 개정안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각각 무슨 문제들인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에 개정안들이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면 비례성 향상 및 다당제 산출. 이 문제는 당연히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왜 비례성을 향상시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 주로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불리는데 이제 단순 다수제에서는 1등만 한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낙선자들에게 던진 표가 다 사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군소정당에게 행사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비례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표의 등가성이 이제 증진되죠. 그리고 당연히 비례성이 향상되게 되면 이제 낮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얻게 되고 다당제가 산출되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한국 정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역주의 때문에 영호남 지역에서 두 지역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의석을 대부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의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을 다 가져가는 현상을 이제 방지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아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라면 지역 간 의석 분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비례성이 높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게 한 권역 또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후보를 선발하는가. 그걸 이제 지역구 크기라고 부르는데 학술적인 용어로 지역구 크기라고 부르는데 지역구 크기에 따라서 지역 간 의석 분산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전체 100% 중에서 100%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100 나누기 10 해서 한 10% 정도 100% 나누기 10석 해서 10% 정도를 얻으면 한 석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과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 10%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10석을 만약에 배분한다면 그러니까 의원 정수, 호남 지역의 의원 정수가 10석이라면 국민의힘이 한 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영남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0% 정도의 득표를 하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10석이 할당된다면 3석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에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을 할당하는가에 따라서 지역 간 의석 분산 정도가 지역 간 의석 분산이 해소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 간 의석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반면에 영호남 지역에서 적은 수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발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 간 의석 분산 효과가 줄어들게 되겠죠.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른 목표는 이제 지역주의 투표 약화. 주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지역 간 의석 분산을 지역주의 투표 약화하고 똑같은 용어로 사용하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투표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다 투표 행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유권자들은 특히 영호남민들은 투표를 할 때 지역 정체성이나 지역 감정 또는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정당에 투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책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만약에 이와 같은 지역주의적인 요소들 때문에 투표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 대의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라는 거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자신의 정책적인
자신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역주의 때문에 어, 정책적인 해를 끼칠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면, 그러면 대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남의 보수적인 그런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이념이나 아니면은 정책에 의해 투표를 한다면, 그러면은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영남의 진보적인 유권자나 아니면 서민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정책 또는 노동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진보 정당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영남의 서민이나 노동자들 또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지역주의 때문에 어, 영남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에게 투표한다면, 그러면 자신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당에게 투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당에게 투표하게 되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이익, 또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에게 투표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위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당들이 지역적인 혜택을 실제로 가져다 준다면, 그러니까 정책적인 혜택보다 지역적인 혜택이 더 크고, 그리고 지역적인 혜택이 실체가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 지역적인 혜택에 기반한 투표를 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 그동안에 두 지역 정당이 지배하는 동안에 가장 지역적인 손해를 많이 본 지역이 호남과 영남이죠. 가장 이익을 본 지역은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본 지역이 충청도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정당이 없는 지역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지역 정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 정당에게 표를 몰아줬더니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당에게 투표를 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국에서 지역주의 투표가. 그렇다면 과연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이 지역주의 투표가 약화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도 예를 들어서 호남민 같은 경우에는 1%라도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되면 그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민은 당연히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의 투표를 하겠죠. 영남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성을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이런 지역주의적 요소들에 의해서 투표하지 않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호남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나 하면 부유층들은 자신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수정당에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영남의 서민들이나 노동자,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은 자신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보 정당에게 투표를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 지역주의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런 정책적인 차이가 선명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크게 서로 다르지 않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의적인 요소에 근거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이 노동당과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선명성이 상당히 부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당연히 보수 정당을 찍겠죠.
지역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유권자나 아니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에 투표하겠죠. 그래서 정당들이 선명한 정책적인 차이를 제공하면 유권자들은 그 정책에 기반한 투표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뭐 크게 나지 않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정책적인 요소, 지역주의 요소 또는 후보의 어떤 이미지 또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요소를 이제 유인가치라고도 부르죠. 유인가치. 그러니까 후보들이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후보들이 도덕성이 뛰어난지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얼마나 많은 지역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다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선거구 또는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유인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유인가치가 실체가 있으면 유인가치 투표를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후보가 능력이 있거나 실제로 후보가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또 후보가 우리 지역에 지역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면 실제로 그렇다면 이 유인가치 투표를 하는 게 비합리적인 투표는 아닌데 많은 경우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제시하는 유인가치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죠. 자신들의 능력이나 아니면 도덕성,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고 또 자신의 능력을 허위 광고, 과대 광고하기 위해서 부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유인가치의 실체를 알기 어렵죠. 여기서 이제 유인가치라고 했을 때 유인이란 말이 유인한다는 것이죠. 현혹해서 상대편의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치, 유인 가치가 실체가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은 유권자들의 유인 가치 투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지역주의 투표를 포함하는 이 유인 가치 투표는 대부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적인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역주의 투표가 약화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많은 득표를 자신의 지역 정당이 할수록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므로 지역민들은 자신의 지역 정당에 가능한 한 많은 몰표를 행사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지역주의 투표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비례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아니라 정책 대결을 촉진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비례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하면 지역 간의 의석은 분산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특정 지역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은 약화시킬 수 있어도 지역주의 투표를 약화시키는 것,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대표성을 증진시킨다. 왜냐하면 기존 양당 체제에서는 두 거대 정당의 의석이 집중돼 있고 따라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집단들 그리고 세력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뭐 정치적인 약자들이 의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굉장히 약한 시스템이죠. 근데 또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이 대표성하고 다당제하고 이거를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듯이 대표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다양한 시민사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의 기능이죠. 따라서 의회에 다양한 시민사회 집단들이 대표되어야 되고 또 그들이 서로 타협하고 교섭해서 이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국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민사회 집단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소수들이 대변되는 게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당 체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양당 체제에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이 당을 쪼개고 나와서 여러 정당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경쟁을 하면 그러면 다당체는 산출되지만 이처럼 사회, 경제, 사회적인 소수 대표들이 의회에 진입하는 문제,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당 비례성이 향상되고 다당제가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여전히 다당 체제를 형성해서 서로 정쟁 중심의 정치 경쟁을 하는 현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증진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에 진입할 수 없는 다양한 이런 시민사회 세력들, 집단들이 정치 엘리트 말고 이런 집단들이 의회에 진입하는 게 바로 대표성을 증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제도 개정안들이 이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즉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계층 집단, 계급 집단, 세대 집단 이런 집단들이 정치 엘리트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런 조항들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옅은 색으로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선거제도 개혁과 동시에 정당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당 개혁을 통해서 정당에서 공천하는 후보들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집단들이 공천을 받고 또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정당 개혁을 한다면 그런 후보 선발 방식을 채택한다면 그러면 대표성이 증진되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폐쇄형 명부 그러니까 정당 지도부가 또는 뭐 정당의 공천위원회가 후보들의 순위를 정하고 근데 후보들의 순위를 정할 때 여당의 경우 대통령 측근들을 높은 순위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경우 유력한 대권 후보 또는 야당 대표 측근 사람들을 높은 순위에 배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뭐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법조인들, 검사, 그 다음에 교수, 그런 정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순위를 받게 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쟁을 일삼는 그런 기존 시스템이 양당 체제에서 다당 체제로 바뀌었다. 그 차이밖에 없지. 마찬가지의 정치 경쟁의 행태는 유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개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후보 선발 방식, 후보 순위 결정 방식이 채택되지 않으면 비례성을 향상시킨 그런 선거제도는 그냥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다당을 형성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과연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양당 체제를 형성해서 경쟁하는 시스템이나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다당 체제를 형성해서 이합 집산하고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사안별로 서로 연합하고 또 다시 흩어지고 이런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만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다당제가 산출된다고 해서 대표성이 항상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이제 정책 경쟁을 촉진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권자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법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리인인 의원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대신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그 대리인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 투쟁만 하고 그리고 또 선거 경쟁을 할 때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이미지 대결 또는 인물 대결만 한다면 그러면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대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명의 후보가 최다 득표를 한 한 명의 후보만 당선되기 때문에 이 정책 대결을 할 기능 동기가 약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정책을 표방을 했을 경우에 소선거구제에서 그러면 그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표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정책을 제시를 하면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명한 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유인가치, 모든 유권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현혹할 수 있는 유인가치, 자신의 능력, 도덕성을 홍보하고 또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상대편의 어떤 무능력 또는 상대편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선거 경쟁을 선악 대결로 몰고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상대편은 악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인물 대결이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 경쟁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유권자들이 자신을 정책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발해야지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이 이 실체 없는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든 유인가치를 기준으로 투표를 해서 자신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소돼야 될 문제,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정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책 경쟁이 촉진돼야지 유권자들은 자신을 정책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고 또 그 후보가 집권을 하거나 그 후보의 정당이 그 후보들이 소속된 정당이 다수를 차지했을 때 자신의 유권자의 정책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금 유권자들이 국회를 이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정부기관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답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국회가 이 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창조하죠. 상대를 서로 선악대결을 하면서 악한 존재로 몰아붙이고 프레임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들이 해야 될 이 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투쟁만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같은 정당이다. 이들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권력 창출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이 잘못한다고 해도 그 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이 잘못해도 또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의 그 무관심층 그리고 정치 혐오
층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대의 기능, 정당들이 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달리 얘기하면 정당들이 정책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문제 플러스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에서 논의돼야 될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정치 양극화 완화 문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그 양당 체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인가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 후보를 악한 존재, 그 다음에 무능력한 존재로 보고 나는 유능하고 선한 존재, 이런 식으로 선악 대결을 하기 때문에 적대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념적 양극화 또는 정책적인 양극화가 진행됐다면, 그러니까 특히 정당이 대중정당의 시기에 1950년대 그때가 이제 대중정당이 가장 발전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대중정당이 정책적인 대의 기능, 대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인 거죠. 정당들이 선명하게 정책 대결을 했을 때는 정책적인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갈수록 정당들이 포괄정당화되면서,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게 되면서 정당 간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는 줄어들고 선거는 선악 대결로 변모되면서 이 정당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간의 이 감정적인 양극화가 심화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친구나 아니면 가족끼리 만나도 뭐 정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대립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감정적으로 양극화돼서 같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집단하고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런 감정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양극화, 선악대결, 정쟁 중심의 선거 경쟁을 약화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협치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당 체제를 만들게 되면 협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다당 체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협치란 건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협력에 의한 통치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제 합의. 그러니까 한쪽 정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 동의할 때 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동의를 해야지, 합의를 해야지 입법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그러니까 다수와 소수가 있을 경우 다수 혼자 독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소수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합의를 해서 협치를 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 지배의 원리와 소수 보호의 원리가 두 원리가 서로 상충하면서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수 보호의 원리를 중시하는 시각에서는 협치를 중시하고 합의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소수가 다수를 완전히 견제할 수 있고 소수가 동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소수만 얻어도 다수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동의 없이는 법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다수를 얻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소수보다는 다수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다수의 뜻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다수의 뜻에 따라서 효율적인 입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러면은 소수를
무시하는 그런 입법 결과가 초래되겠죠. 특히 이 다수가 항상 현명한 의사결정만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소수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 지배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소수 보호에도 원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 보호의 원리에 집중적인 그런 무게중심을 소수 보호의 원리에 두었기 때문에 다수가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협치를 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치가 가능한 건 아니죠. 특히 정치의 경우 많은 경우가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한쪽이 얻으면 한쪽은 잃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윈윈 게임, 윈윈 게임도 있죠. 둘 다 서로 얻을 수 있는 게임.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당들이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 소위 얘기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비쟁점 법안 또는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위닝 게임이 가능한 경우죠. 하지만 협치가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쟁점 법안은 아예 만들 수가 없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나 비쟁점 법안에서만 협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다수를 얻었는가 상관없이 항상 비쟁점 법안만 통과시키고 특정 정당이 다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 정당은 자신들을 지지한 다수 유권자를 위해서 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물론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좋은 통치 방식 또는 입법 행태지만 모든 법안이 비쟁점 법안이나 민생 법안은 아니고 많은 법안들이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바로 다수지배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협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다수지배의 원리보다 소수보호의 원리를 더 중시하는데 항상 소수보호의 원리가 다수지배의 원리보다 더 부각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의를 통한 입법이 만약에 협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비쟁점 법안은 통과되겠죠. 왜냐하면 비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경쟁은 윈윈 게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9일날 통과된 조두순 감시법에 의하면 정자장치 부착을 명받은 성범죄자들이 야간 시간이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통학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이죠. 이 당시에는 264명 중에 259명이 찬성을 해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했죠. 나머지 5명은 이제 기권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법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법안에 이처럼 찬성하는 이유는 시민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이 성범죄자들의 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을 경우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거에 대한 그런 크레딧 테이킹,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법을 만들었다 라고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이 입법 활동에 대한 그런
크레딧을 홍보하고 다음 총선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은 서로 지지하고 통과시키는 거죠. 하지만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90% 이상의 통과된 법안들이 다 비쟁점 법안인데 쟁점 법안의 경우 이런 법안은 통과될 수가 없는 거죠. 입법적인 교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2일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월 2일에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이 법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KBS, MBC, EBS 이사회를 구성하는 문제인데 이제 기존에는 여야가 7대4, 6대3 등의 비율로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또 여당이 그러니까 7대4, 여야가 7대4니까 여당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기존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에서 5명, 그 다음에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그 다음 학회에서 6명,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방송, 언론 관련 직능 집단에서 2명, 2명, 6명을 선발하게 만든 그런 개정안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기존 법안을 찬성하겠죠. 왜냐하면 여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야당은 이제 여당이 주도권을 갖는 현행법을 바꿔서 이제 이런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약화시키고 이런 다양한 그런 단체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결정 권한이 약화되고, 그리고 또 이런 시청자위원회나 그 밖에 직능 단체들이 노조나 그리고 또 야권에 유리한 그런 단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법에 의하면 야권에 유리한 이사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협치에 의하면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개정법에 동의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법안을 고수하는 게 이익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개정법을 실현시키는 게 이익이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그러면 그 중간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존 이 방소법과 이 개정법 중간 정도의 법을 서로 타협하고 교섭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협치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쟁점 법안에서는 그런 타협은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존 방송법 개정안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걸 굳이 양보해서 민주당 안쪽으로 약간 양보된 안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현행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뭐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그 10억을 5대5로 나누자 그런 안을 제안했을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서로 타협해서 그러면은 7대3으로 나누자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타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1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현행법을 유지하면 10억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데 자신이 3억을 손해보면서 민주당에게 3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쟁점 법안에서는 입법적인 교착, 그러니까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쟁점 법안만 통과되고 만약에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바로 협치라면 그러면 이 쟁점 법안이 통과되는 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쟁점 법안만 통과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수 지배의 원리와 소수 보호의 두 원리가 있는데 소수 보호의 원리만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바로 협치죠. 그렇다면 다당제가 산출되면 협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 양당 체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여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이 돼서 또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당 체제가 되면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소수 정당, 군소 정당의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협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협치가 증가한다는 그런 논리의 근거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쟁점 법안의 경우에 다당 체제가 형성되건 양당 체제가 형성되건 기존의 법안을 바꾸는 게 손해라면 그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입법적인 교착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는 만장일치제죠. 그러니까 두 명이 동의할 때보다 세 명이 동의할 때 만장일치가 더 어려워지죠. 이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법적인 교착이 더 심화되는 거죠. 새로운 법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당제가 협치를 촉진시키냐? 그런 이제 주장을 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단순 논리,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동의와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인데 현행법을 바꾸는 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굳이 군소 정당의 협조를 구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즉 입법적인 교착이 초래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항상 소수당은 합의제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소수 보호의 원리를 소수당은 중시하고 또 다수당, 또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은 다수 지배의 원리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소수 원리를 더 중시하는 건 아니고 자신이 소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국회는 합의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행을 통해서 합의를 하기도 하고 특히 소수당은 이제 합의적인 그런 입법을 하지 않으면은 다수당을 독재라고 비난을 하지만 국회법에는 의결 방식이 본회의에서 의결 방식이 다수결로 돼 있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5분의 3, 즉 300석 중에서 180석이 있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상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다. 그건 이제 소수당이 하는 얘기고 법하고 무관한 얘기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한국 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다당제와 양당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초래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경우가 현행체제, 이제 거대 두 정당,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의석은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174대 120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비쟁점 법안의 경우, 조금 전에 조두순 방지법 같은 법안은, 현행법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로부터 이제 멀리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거리를 보면은, 이 정도의 거리. 이와 같이 기존의 정당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법안은 서로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현행법을 빨간색에서 파란색 개정안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은 개정안과의 거리가 이렇게 되고 국민의힘 역시
개정안과의 거리가 이렇게 되고, 정의당도 현행법은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개정안과의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현행법에 비해서 이 세 정당 모두와 더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정당은 현행법을 상대로 개정안을 지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걸 소위 얘기하면 협치에 의한 입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처럼 협치에 의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 정당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교섭해서 협치에 의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개정안이 현행법보다 이 기존 정당 모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는 것 뿐이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조금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깎을 때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중간 지점으로 도달하듯이 그런 절차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행법이 여기에 있다고 해봐요. 아까 조금 전에 방송법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방송법이 이제 여당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좋아하는 안은 뭐냐면 100%를 국민의힘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현행법은 이제 7대3 또는 6대4니까 여당이 가장 좋아하는 안으로부터 조금 이쪽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 현행법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 현행법을 이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쪽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현행법이 있는데 민주당하고 타협하고 교섭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현행법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국민의힘이 입장과 가까운데 굳이 이만큼을 손해보고 민주당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협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협치를 통한 입법만 가능하다면 쟁점 법안의 통과는 불가능하고 비쟁점 법안의 통과만 가능하죠. 하지만 쟁점 법안이라는 것은 항상 다수와 소수가 갈라지는 법안이고 따라서 다수가 지지하는 쟁점 법안이 통과돼야지 다수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협치란 것은 소수 보호의 원리만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입법적인 교착이 해소될 것인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의에 의한 결정은 다당 체제가 만들어질 때 입법적인 교착이 심화된다고 얘기했죠. 교착, 심화. 근데 국회에서 의사결정 방식, 특히 국회 선진화법 이후의 의사결정 방식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5분의 3.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는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합의가 아닌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에서 다당체제로 만약에 우리가 변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쟁점법만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비쟁점 법안은 다당체제나 양당체제나 상관없이 모든 정당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법안이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죠. 그러니까 다당체제나 양당체제나 비쟁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차이가 없죠. 모두 대부분의 합의로 또 만장일치로 통과될 테니까. 그러면 다당체제가 형성되는데 궁극적인 다당체제, 그러니까 정당들이 이 기존에 새까맣게 표시된 기존 정당보다 더 급진적인 정당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온건한 다당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 새까맣게 표시된 새 정당보다 더 온건한 이 두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석에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다고 할 때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극좌 정당이 30석을 차지하고 극우 정당이 20석을 차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현행법 이게 이제 방송법이에요. 그럼 방송법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안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당들이 지지를 해야지 상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와 그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죠. 5분의 3. 물론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된다는 관행이 있긴 한데, 5분의 3을 확보한 정당들의 연합이 소관상임위원과 법사위 모두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당 체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제4의 정당 그 다음에 정의당, 민주당이 서로 동일하겠죠. 민주당 안에. 왜냐하면 현행법은 저 멀리 있으니까 이 세 정당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으니까 이 세 정당은 민주당 안을 지지해서 이 세 정당이 의석이 180석이니까 이들이 지지해서 소관상임위원과 법사위를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겠죠. 빠져나가서 본회의로 상정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회의에 이 민주당안이 상정이 됐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주당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필요하니까 150석이 필요한데 이 세 정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여당.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어차피 통과시켜봤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궁극적인 다당 체제에서는 누가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느냐? 민주당과 크게 표시한 국민의 힘이죠. 왜냐하면 이 세 정당이 연합해가지고 민주당안을 본회의에 넘겨도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안에 반대하면 다섯 번째 이 구구정당도 당연히 민주당안에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안이 아주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당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에서 200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0석. 근데 보수 진영에서 지금 120석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자신의 거부권을 반대하지 않을 걸 알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고 이 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법안이 무력화되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를 보면 이 전의 결과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입법적인 교착이라는 거죠. 이 현행법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서도 그러니까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나는데 타당 체제가 만들어져도 여전히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온건한 다당 체제가 형성됐을 경우에 그래서 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두 정당이 민주당 안에 더 가까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 번째 정당은 민주당안과 현행법과의 거리를 비교하면 민주당 안이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지지하죠. 다섯 번째 5당도 민주당 안과 현행법과의 거리를 비교하면 다섯 번째 정당은 민주당 안을 지지하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 네 정당이 의 의석을 합치게 되면 200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정당들이 연합해가지고 민주당 안에 찬성을 해서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대통령을 거부권을 기각하기 위해서 3분의 2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300석에 3분의 2는 300 곱하기 3분의 2는 200석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 네 정당이 거부권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따라서 민주당 안이 통과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느냐? 민주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군소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정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죠. 이 정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와 이 체제를 비교하면 캐스팅 보트를 쥔 두 정당이 바뀌었죠. 이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민주당과 다섯 번째 군소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당 체제라고 해서 항상 입법 효율성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달리 얘기하면 입법적인 교착을 깨는 데 있어서 입법적 교착을 깨는 데 있어서 다당체제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고 이처럼 분국적인 다당체제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양당체제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지만 이처럼 온건한 정당들이 형성돼서 기존의 캐스팅 보터를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입법적인 교착을 깰 수가 있고 입법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당체제가 만들어지면 협치가 증가하느냐? 협치란 거는 만장일치 합의체니까 협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모든 정당이 동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하지만 다당체제가 형성됐을 때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들이 서로 바뀌게 되고 더 효율적인 입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분국적인 다당체제와 달리 온건한 다당체제가 만들어졌을 때만 효율적인 입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중에 하나가 협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비례대표제가 협치를 촉진시키느냐? 의사결정 규칙이 합의라면 협치를 악화시키죠. 근데 합의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원회에서는 5분의 3, 본회의에서는 과반수. 근데 과반수인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의사결정 규칙이 되는 거죠. 여소야대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규칙에 따르면 다당체제가 형성됐을 때 분국적 다당체제, 온건한 다당체제 두 가지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서도 온건한 다당체제가 형성될 때만 입법 효율성이 증가하고 분국적인 다당체제가 형성되면 입법적인 교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항상 뭐 협치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입법 효율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석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안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됐는데
이 다양한 선거제도 개정안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 다양한 개정안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이 효과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흡한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